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어쩌면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 구독자입니다. 현재 경기도 수원에서 큰 감자탕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감자탕집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단골들이 점점 생겨나는 추세인데요. 요 전날 손님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 사연 채널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저희 집 단골 손님분이 라디오 같은 것인데 사람들의 사연을 읽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에 있는 시간이나 주방에 있다 시간이 남으면 듣게 되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더군요. 그런데 사연을 계속 듣다 보니 문득 제 사연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좋은 일이 생겨도 떠벌리거나 자랑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 일만큼은 꼭 전달을 하고 싶더군요. 제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기도 하고 어쩌면 제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사실 기적이라면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사연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글을 써볼게요. 먼저 저라는 사람에 대해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작은 시골 마을 외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긴 했지만 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고 그래서 외할머니에게로 떠넘겨진 거였죠.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외할머니께선 저를 맡을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떠맡으셨습니다. 하나뿐인 손자라는 이유로요. 사실 저를 낳은 부모님도 친척들도 모두 살기 바쁘다 외면하고 뒤돌아섰는데 할머니만이 저를 키워주셨죠. 덕분에 제가 잘 먹고 잘 자랐습니다. 시골 마을이었지만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할머니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 할머니 덕에 고아원에 버려지지 않고 자랐으니까요. 그때의 따뜻함이 제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인지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도 나이 지긋한 할머니들을 보면 말을 붙이거나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곤 합니다. 물론 시골 마을에서 열심히 공부해봤자 열심히 일해봤자 누릴 수 있는 건 많이 없었답니다. 저희 세대가 대부분 다 가난하기도 했지만 특히 저희 시골은 더더욱 여건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 병원비를 대야 할 때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딱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손주인 제가 할머니를 보살펴드려야 마땅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저는 여전히 농사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했죠. 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서 뭐라도 하겠다고요. 그렇게 해야 할머니도 나도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나 도시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한 달에 한 번씩 들리기도 할게.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농사일 무리하지 말고 있어. 알았지? 밥도 꼭 챙겨 먹고. 아이고 이놈 시키야. 못하러 거길 가. 그냥 할미랑 있자. 할미 괜찮어. 이만하면 먹고 살만한데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한다 그랴. 젊었을 땐 뭐든 사서 고생한다고 하잖아. 젊을 땐 그래도 돼. 나 믿고 마음 편하게 있어. 알았지? 할머니는 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할까 봐서였죠. 저도 만만치 않은 길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도시의 공장에서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며 그렇게 닥치는 대로 돈을 버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머니께선 제 건강이 걱정된다 하시며 시골집에 내려갈 때마다 잔소리를 참으로 많이 하셨어요. 저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말을 듣곤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나 다 할머니랑 잘 되려고 일하는 거야. 그리고 일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 힘들지 않기는. 너 눈밑 거뭇거뭇하고 예전엔 밥 2공기 먹던 녀석이 1공기도 못 먹고 있는데 어떻게 안 힘들다는 거야? 내가 너 아는데 너 아무래도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 가봐야 돼, 아가. 병원 가봐야 해.
그러던 할머니께서 어느 순간부턴 계속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우기시더군요. 당시엔 우기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몸은 말짱했고 피곤할 뿐이지 코피 한 적 터진 적 없었으니까요. 그걸로 할머니와 가벼운 실랑이도 오갔죠. 그런데 참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느 날처럼 짜장면 배달 일을 하다 그만 시야가 뿌얘지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흰 천장이었고 옆에선 할머니가 울고 계셨죠. 몰랐지만 전 당시 건강 상태가 꽤나 안 좋았던 상태였습니다. 20살 중반 나이에 암이라고 하더군요.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잠깐 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암이 걸릴 수 있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사는 저에게 더더욱 잔인한 선고를 내리더군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젊은 분이니 암세포도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섭게 들렸죠. 아마 여기 구독자분들 중 한 번이라도 아파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한 번 병에 걸리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마련이죠. 이대로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가족 걱정에 내 몸 걱정에 불안이 생기고 초조해지죠. 저도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나이니 제 감정을 추스리기가 더 힘들었답니다. 할머니는 매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낫게 해달라고요. 하루빨리 우리 손주를 일으켜달라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괜찮아. 나중에 항염치료를 받으며 버거운 가운데도 할머니 손을 꼭 잡아주었는데 할머니가 오열을 하시더군요. 갈 사람은 난데 왜 제가 아프냐고 당신께서 대신 아파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면 내가 더 힘들지. 우리 할머니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는데 매일 폐지 줍고 시장통에 일하러 나가고 나 하나 학교 보내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할머니, 나는 괜찮아. 할머니가 아팠을 거 생각하면 내가 아픈 게 100번 나.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실 바엔 제가 아픈 게 100번, 1000번이고 나았죠.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다행히 저는 몸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일도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젊었기에 회복도 빨랐습니다. 일대 저는 병원 문을 나오면서 하늘이 저에게 두 번째 삶을 주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어진 두 번째 삶은 결코 허투루 쓰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 두 번째 삶은 기적과도 같은 삶이니 감사함을 갖고 전보다 더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자 다짐했습니다. 또 그 시기 제게 인생 처음으로 할머니 외에 책임져야 할 한 여자도 생겼으니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간호해주던 간호사였는데요. 성품이 참 좋은 여자였습니다. 특히 저희 할머니에게도 어찌나 친절하게 대해주었는지 몰라요. 병원 간호사들은 보통 자기 일을 하느라 바쁜데 아내만이 유독 제 건강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할머니를 보면 안부 인사를 건네주었죠. 그런 다정함과 따스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게 되었죠. 제가 한창 열심히 살기 위해 남들보다 2배로 월급을 주는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을 적 아내가 먼저 말을 하더군요.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사실 결혼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았지만 옛날 시대엔 지금보다 훨씬 결혼 정년기가 빨랐어요. 그러니 저도 이왕 하게 될 결혼이라면 빨리 살림을 합치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별로 좋지 않게 보신 분이 저희 장모님이셨죠. 연애할 때만 해도 몰랐었는데 아내의 집이 무척 잘 사는 집안이더군요. 장모님의 집에 인사드리기 위해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의 집이 거의 궁궐 수준으로 무척 부지가 넓은 전원주택이더라고요. 난 자기가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자랐는 줄 몰랐는데. 놀란 것은 둘째치고 집으로 들어가자 호랑이 같은 인상의 장모님과 2명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오빠가 2명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그 기세에 눌리게 되더라고요.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사는 집안의 수준부터 모아놓은 돈까지 세세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미안하지만 자네에게는 우리 딸 못 주겠네. 딸이 아무리 출가 외인이라고 하지만 자네와 결혼하기엔 내 딸이 너무 아까워. 그 한마디가 그땐 참 섭섭하고 또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그 사업을 일찍 받아 크게 확장하셨고 나름의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어가시던 분이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키운 딸을 제게 주긴 아까우셨던 거죠. 저는 자연스레 고개가 숙여졌지만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당당하게 어필해왔습니다. 부족한 사위일수록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겠다고요. 하지만 아내의 오빠들이 나서 기선제압을 하더군요. 저기 이봐요. 내 동생 손자리로 어떤 집안이 들어왔는지는 알아요? 그쪽은 상상도 못할 집안이에요. 거들떠 볼 걸 봐야지. 자기가 누울 자리는 알고 뻗어야지. 건방지게 누굴 상대로 결혼을 거론하고 있는 거요? 형 말이 맞아요. 험한 말 나오기 전에 그만 들어가시오. 우리 엄마 의견이 그런 거면 우리도 다 똑같은 생각이니까 긴 말 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쫓겨나듯 나올 뻔했습니다. 그럴 뻔했죠. 근데 그때 아내가 벌떡 일어나 그러더군요. 오빠들 엄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랑 한 약속 다들 잊었어요? 내가 원하는 상대랑 결혼하게 해주겠다는 말. 그 약속은 꼭 지켜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나는 오빠들이나 엄마가 뭐라 하든 이 결혼 해야겠어요. 안 그럼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내가 씩씩거리며 기세 넘치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장모님과 모종의 약속을 한 모양이었어요.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에 대한 로망이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혹여나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할까봐 두려웠다고 하더군요. 원하던 사람과 결혼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내 입장에선 그것만한 비극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약속을 받아놓은 것이었죠. 그게 이렇게 쓰일지는 아내조차 몰랐고요. 허나 어찌됐든 아내가 바락바락 지른 자신의 주장에 장모님은 아무 말씀을 못하셨고요. 그저 저만 원망스레 노려볼 뿐이셨습니다. 마치 제가 딸을 훔쳐간 도둑놈이 된 심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께서 저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결혼은 허락하겠네. 대신 우리 딸에게 잘 해주게.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볼 거야?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진이 제가 책임지고 잘 살피겠습니다. 이쁘게 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서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는데 장모님에 대한 느낌이 처음으로 살짝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무서운 존재셨지만 어쩐지 그 안에 따뜻한 구석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 느낌은 결혼 후 더 강하게 바뀌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결혼 후 저를 조금씩 식구로 받아들이셨어요. 어쩐지 아내의 오빠들은 하나같이 저를 여전히 노가다꾼 혹은 공장이나 다니는 할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지만 장모님만은 따스한 손길로 맞아주시더군요. 제 생일날도 잊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주시고요. 가끔은 용돈도 건네주시더군요. 알고 보니 장모님은 한번 자기 식구가 되면 버리지 않고 그렇게 품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죠. 이보게, 내가 아는 지인이 회사를 하는데 일자리가 하나 났다고 하네. 거기 취직해서 일해보지 않겠나? 낙하산이긴 하지만 자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그만한 성과 따라오지 않겠어? 제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실 줄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에게 주신 제안은 정말 큰 제안이었습니다. 좋은 회사였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였는데 월급이나 복지가 후한 곳이었습니다. 아내도 기뻐했고 저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부지런히 일했죠. 그런데 제가 일을 잘해 성과를 인정받으며 위로 올라가는 듯 보이자 여기에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바로 절 처음부터 노가다꾼 취급하며 무시했던 아내의 두 오빠들이었습니다.
장모님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 해서 과일이랑 건강식품을 사들고 갔더니 이러더군요. 외부는 요즘 양복 입고 다니더니 허영심이 들었나 보네? 갑자기 왜 집에 과일이며 이런 걸 갖다 줘? 돈이 남아 도나 봐? 아, 네? 아, 형님, 돈이 남아 돈다기보다는 장모님께서 요즘 자주 아프시다고 하셔서요. 감기 떨어지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 생각해서 주는 거라고? 글쎄, 난 그 말 그대로 믿기지 않는데? 우리 엄마한테 잘 보여서 행여나 뭐 더 얻어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 네? 아니, 제가 여기서 뭘 더... 아, 됐어. 그냥 자네 위치나 잊지 마. 지금 그 자리도 우리 엄마가 마련해준 자리라는 거 잊지 말라고.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하는 법이거든. 당시 두 형님들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잘 풀리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모님이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는 것도요. 그런데 괜히 제가 넉넉해 보이니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저를 비웃고 깔보더라고요. 비천한 출신이 자기 집안에 들어와서 신분 상승했다는 등 감사해야 한다는 등 이런 말들을 하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우습기도 했고요. 질투하는 모양새를 보여봤자 더 한심해 보일 뿐이라는 걸 정작 모를까요? 이때 장모님께서는 형님들을 두고 저에게만 따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공감되었죠. 내가 저 두 녀석들 보면 머리가 아프네. 어렸을 때부터 붙어 다니고 사고치고 다니더니만 이제 머리 컸다고 뭐 사업이니 뭐니 이런 일만 하며 저지르는데 실속은 하나도 없이 요람만 떠는 놈들이야. 제대로 사업해보려면 경험도 해보고 쓴맛도 봐야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늘 머릿속엔 돈 쓸 궁리만 있지. 그러니 내가 안심할 수가 없어. 저 녀석들한테 언젠간 회사를 맡겨야 하는데. 네, 그러게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내 생각보다 진서방 자네와 진이가 잘 살아주니 난 일단 그것만으로도 고마울 따름이야. 내가 결혼 전에 너무 반대했던 걸로 혹시 마음 상했다면 용서해주게나. 자네가 넓은 마음으로 말이야. 아닙니다, 장모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모님의 따뜻한 말씀에 힘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를 하나둘 챙겨주자 어느 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일로 다신 형님들과 대적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장모님의 생신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을 예약해 놓았고 형님들과 함께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도 호텔 측에 부탁을 해놓았죠. 큰돈을 들이긴 했지만 어차피 장모님 덕에 얻은 것들이 많으니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근데 케이크 촛불을 불어야 할 시간에 형님들이란 작자가 예약한 호텔로 오지 않더군요. 연락이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큰형님이 완전 엉망이 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와선 다짜고짜 저에게 막말을 짓거리더군요. 제가 장모님에게 잘 보여서 회사를 넘겨받으려고 혈안이 됐다고요. 형님 진정하시고 일단 방으로 들어가세요. 너무 취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장모님 생신이었는데. 야, 만지지 마. 감히 니 따위가 누굴 만져? 이 총것이. 야, 너 같은 시골 촌놈들하고는 내가 겸상도 안 해. 알아? 너 우리 가족으로 받아줬다고 착각하지 마. 알았어? 너 같은 상놈들하고는 상대도 하기 싫으니까. 오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말 내 남편한테 왜 이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분이 솟구치더라고요. 아내도 화가 나 버럭 소리를 질렀고 장모님도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형님들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둘째 형님이 갑자기 장모님 앞에 있던 케이크 상자를 들더니 희죽거리며 제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야, 너는 이런 빵도 먹을 자격 없어. 욕심만 그득해서는. 에휴, 진이 너는 어쩌다 저런 철한 놈하고 결혼해가지고는 이사람을 만드냐? 케이크 상자를 맞은 아픔보다 작은 형님이 하는 말들이 더 비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가족이 된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대로 그곳을 나왔고 아내가 울면서 저를 뒤따라왔죠. 그 후로 장모님은 내내 제게 미안해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워 절이 된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싸고 들지만 않았어도
저놈들이 저렇게까지 망나니는 안 됐을 텐데. 내가 진서방한테 너무 미안하구만. 볼 면목이 없네 그려. 아니에요, 장모님. 왜 추운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집으로 가세요. 장모님은 추운 한겨울날 저희 집까지 찾아와 사과의 말씀을 전하셨죠. 물론 장모님이 그러신다고 상처가 없어진다거나 기분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형님들을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도 망해가고 상황도 안 좋아지니 누구라도 같이 끌어내리고 싶은데 그게 저였을 뿐이었으니까요. 나중에 형님들은 저에게 와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장모님이 저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돈줄이 끊긴다고 위협을 하셨나 봐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과를 하더군요. 그땐 내가 술에 취했어서. 그래도 이해하지? 원래 술 먹으면 사람이 약간 돌잖아. 내가 그날은 좀 심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죠. 그들이 정말 부끄러운 걸 알길 바랬습니다. 자기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께 비난하고 끌어내리는 게 얼마나 한심한 행동인지 알길 바랬어요. 그리고 저는 그 후 장모님의 회사 사원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장모님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어요. 물론 형님들은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장모님을 보조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번엔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한번 유산을 경험한 뒤로는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이에 대해 조급해하지 않았는데요. 아내는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왜 자신에게 아이가 안 생기는지 불안해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이미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데 자신만 혼자가 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죠. 제가 어떻게든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했지만 아내는 어쩐지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 같아 보였어요. 우울해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은 장모님에게 전화를 해 엉엉 울기도 했는데요. 엄마, 불안해 미치겠어. 왜 이렇게 아기가 안 생기지? 보통은 생겨야 하잖아. 이맘때쯤은 다 생기고도 남을 시기인데 설마 나한테 아기가 안 오는 명인가? 그럼 나 어떡해? 아내는 가정에 대한 꿈, 소망 이런 것들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장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자기 자식에게 주고 싶다고 많이 말했었죠. 저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불안함이 너무 지나치니 저까지 덩달아 조급해지는 기분이었죠. 진이야, 원래 아기는 때 되면 하늘에서 주시는 거야. 네가 그럴수록 몸은 스트레스 받고 아기는 더 안 생길 거야. 그러니까 차분히 기다리자. 그러다 며칠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장모님이 저희 집에 상주하시며 아내를 달래주시기도 하였어요. 저희 외할머니 또한 아내를 예쁘게 보셔서 아내가 이런 고통을 앓고 있을 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려고 했는데요. 외할머니는 손주 며느리가 너무 이쁘다며 아내 이야기만 해도 활짝 웃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외할머니니 아기가 안 생기는 게 가엾다며 자신이 대신 열심히 성당에 나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네요. 아내는 차차 위안을 얻고 조금씩 진정되는 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죠. 급하게 장모님이 저를 찾으시더군요. 평소 장모님이 저를 부르시는 일은 있어도 찾아오시는 일은 없었는데 다급히 찾으시더니 눈물을 쏟으시는 겁니다. 우리 애가 글쎄 지금 병원에. 진서방, 이를 어쩌면 좋나. 무슨 일이세요, 장모님? 얼른 가봐야 되네. 장모님은 무척 혼란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고 그 뒤를 따라 저도 병원에 도착하니 아내는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웠고 눈은 감겨 있었어요. 저는 아마도 평생 그날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 될 테지만 아마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제 아내가 너무나 갑작스레 가족의 곁을 떠난 순간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미안한 것이 있다면 29살의 젊은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복만 해도 모자랄 나이에 아내는 임신 문제로 다분히 힘들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제 탓은 아니지만 저는 죄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제 탓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내의 장례식 날 저는 아내를 보내며 아이처럼 엉엉 오열했습니다. 그날은 그 누가 저를 위로해도 들리지 않은 날이었어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면선 아이에 대한 열망, 저에 대한 사랑, 장모님에 대한 애틋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아내의 일기장을 보면서 장모님과 아내가 보낸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해 얼마나 끈끈한 관계로 지내왔는지, 아내가 장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던 아내에게 장모님은 늘 엄마, 아빠, 양부모의 역할을 다 해주려 했고 그 역할을 무척이나 훌륭하게 소화해낸 엄마였죠. 아직도 제게 남아있는 난 엄마가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다. 아내의 일기장에 있는 이 구절은 잊히지 않는 구절입니다. 전 그때 어떤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아내를 사랑한 만큼 장모님에게도 남은 시간 잘해드려야겠다는 결심을요. 아내가 제게 주었던 사랑은 장모님에게서 배운 것이었어요. 장모님 또한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셨으니까요. 장모님도 아내가 떠나시고 저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아마 서로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을 만나 뵈면 아내가 생각나 괴롭기도 하지만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도 장모님 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장모님으로선 자식을 잃은 거니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나요. 물론 저도 남편이니 마음이 힘들긴 하지만 저보다 오랜 세월 아내를 봐왔을 장모님의 심정은 가히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장모님은 처음엔 그럭저럭 버티시는 것 같더니 갈수록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툭하면 쓰러지시기도 하고 기운이 없다며 누워만 계시었죠. 얼굴에도 표정이 없으시고요. 에너지가 넘치던 분이 표정이 없어지셨어요. 그땐 그게 어떤 징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장모님, 기운 내셔야죠. 요즘 전보다 더 자주 아프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도 예전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병원에 가서 안 좋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 장모님도 아시죠? 병원 한번 가봐요, 우리. 결국은 이대로 냅둬선 안 되겠다 싶어 장모님을 끌고 힘겹게 병원에 갔는데요. 청청병력 같은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아선 파킨슨병 같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 너무나 아찔했습니다. 요즘에야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떤 병인지 검색만 해도 알 수 있지만 그땐 정보도 없어 어떤 병인지 수명에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 등등 캐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파킨슨 병을 아시나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근육이 굳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완치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완치가 힘들다는 점에서 환자에게도 지켜보는 가족에게도 고통을 주는 병이죠. 거기다 의사에게 듣는 것만으로도 막막했는데 애석하게도 장모님은 이미 상태가 나빠지신 후에 방문한 것이었어요. 제가 이 소식을 두 형님들에게 전하자 형님들도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첫마디가 죽을 병은 아니니 관리하면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엄마를 모시겠다며 둘이 서로 싸우더군요. 정작 장모님은 그 어느 곳에도 맡겨지고 싶지 않아 하셨는데 말입니다. 형은 지금껏 엄마한테 관심도 없다가 왜 나대? 엄마 회사 때문에 그러지? 너야말로 나대지 말고 비켜 이 자식아. 왜 갑자기 착한 척이냐? 정신없이 굴지 말고 동생이면 동생답게 양보도 할 줄 알아라. 어? 동업한 건 망한 것도 다 너 때문인데 지금 참아주고 있는 거니까. 뭐라고? 형이 일 못해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엄마 아픈 것도 결국 다 형 때문이야. 형이 어렸을 때부터 하도 사고치고 다니니까 엄마가 마음고생하다가 저리 되신 거 아니야.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형이 말만 잘 들었어도 엄마 저리 되시진 않았어.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장모님이 대화를 막았죠. 그만해라. 둘 다 꼴 보기 싫으니까.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일단은 아직 내가 몸이 성하니 내가 회사 운영은 할 거야.
몸이 안 좋아지고 그때 되면 니들한테 넘길 테니 그렇게 알아라. 더는 말 보탤 거 없다. 장모님이 일단은 회사 운영을 이어가시겠다 선언하시며 형님들은 물러났습니다. 다행이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장모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한 달 사이 급격히 변해갔습니다. 최대한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운동도 하시며 어떻게든 이겨내 보시려고 했지만 자꾸 더 걸음이 느려지시고 식사 시간도 길어지셨습니다. 거기다 소화불량도 심각하셔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도 깜빡깜빡 하시고 집중력도 상당히 낮아지신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일 보는 게 힘들어. 비서가 한 번 얘기해줘도 두 번, 세 번을 물어야 겨우 기억하고 일 처리하는 것도 힘들고 문서 하나 보려면 예전엔 10분이면 봤던 걸 이제는 2시간은 봐야 되니 나도 답답하구만. 일을 어쩌면 좋을지. 이젠 안 될 것 같아. 이대로 내가 회사에 있다간 피해만 끼칠 거야. 어쩌실 생각이세요? 아들에게 넘겨야지. 그놈들이 잘할런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의욕은 있으니. 장모님은 형님들에게 일단은 맡겨보시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셨지만 일단은 제게 많이 도와달라 부탁하면서 맡기신 거였죠. 돈과 명성에 혈안이 되어 있던 형님들이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CEO 자리에 올랐다며 호언장담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저는 시작부터 불안했습니다. 과연 장모님이 일구신 회사를 형님들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런데 역시나 시간이 갈수록 형님들은 점점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일을 밀어나갔습니다. 제가 결제를 재촉해도 뭐 때문에 바쁘다는 등 핑계를 대었고요. 아, 그런 건 자네가 좀 알아서 해라. 내가 그것까지 맡아서 해야 되나? 형님이 그래도 책임자시니. 아, 지겨워. 그놈의 책임자. 일을 유도리 있게 해야지. 자네는 그런 면에서 센스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 에휴, 알아서 사인하고 넘겨. 우리 엄마한테 또 이러지 말고. 결국 회사 일은 제가 처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상당히 역겨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형님에 이어 형님의 아내란 사람들 모두, 그러니까 형님 부부 모두 장모님을 맡을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장모님은 은근슬쩍 형님들이 자기를 모시진 않아도 보러 와줄 거라고 기대를 하셨지만 코빼기도 비추질 않았어요. 형님, 혹시 오늘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장모님 집으로요. 아, 오늘은 내가 저기 그 회사 일 때문에 바쁜데 자네가 좀 대신 가주면 안 되나? 저는 이미 여기 있는데 장모님이 보고 싶어 하셔서요. 아, 나도 엄마 보고 싶지. 아, 근데 바빠. 집사람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집사람도 곤란하네. 둘 다 똑같았습니다. 희희낙낙 여행지에서 노는 게 분명했는데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장모님은 내색하지 않으셔도 많이 우울해하셨습니다. 제가 간병인을 집으로 보내고 그 옆에서 시간을 보내드리며 적적함을 달래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었는데 그날만큼은 형님들을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장모님도 몇 달 만에 기력이 많이 쇠해지신 터라 기대를 하고 계셨죠. 근데 첫째 형님은 등장부터 조금 언짢은 표정으로 오시더라고요. 둘째 형님은 약속 시간보다 3시간을 넘겨 도착했고요. 형님들은 장모님이 거동도 잘 못하시는 모습을 보며 별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었죠. 오히려 아픈 장모님 앞에서 회사 일이 힘들다며 투정을 부리더군요. 아, 엄마가 회사에 다시 복귀해서 도울 생각 없지? 아, 아니다. 엄마 꼴을 보니 그건 못하긴 하겠다. 아, 내가 요즘 잠을 잘 못 자. 처리할 일이 산더미라서. 병에 걸려 가장 속상할 장본인은 장모님인데 그런 말이나 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회사 일을 책임감 있게 하지도 않으면서요. 열받아 한마디 하려는데 역시나 언짢으셨던 장모님이 불효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다른 사람 앉힐 테니까. 뭐? 아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나랑 동생이랑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농담 좀 했다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선. 알겠어요. 그래요 어머님. 이가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께 투정 부린 거예요. 넘어가 주세요.
명절인데도 과일 하나 없이 덜렁 와서는 밥만 얻어먹고는 형님들은 그냥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왔으면 설거지라도 해줄 법한데 먼저 하겠다는 말도 없었죠. 심지어 장모님의 건강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두 시간씩 잠깐 앉아있더니 바쁘다면서 서둘러 일어섰죠. 그리고 저만 홀로 남겨졌는데 장모님이 우울한 기색으로 방에 들어가시더군요. 자네도 얼른 들어가게. 시간 늦었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쓰여 저는 현관을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 만 것이죠. 너무나 가여운 장모님을요. 장모님께서 혼자 서럽게 울고 계시더군요. 차가운 방 안에서 아내 사진을 붙들고 가엾게도 어깨가 흔들릴 정도로 처량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저도 아내 생각에 하루에 몇 번이고 속으로 울음을 참고 사귀고 있던 터라 장모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장모님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 못 본 척 해드렸지만 저는 장모님의 외로움을 깊이 들여다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장모님의 집으로 단촐한 짐을 싸들고 들어갔고 이제부터 제가 모시겠노라 말했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진서방. 아니네 나 아직 정정해. 저야말로 사양할게요 장모님. 장모님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 허락해 주세요. 장모님께서도 저 힘들 때 옆에서 힘 되어주셨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엄한 목소리로 그럴 필요 없다 다그치셨겠지만 그간 많이 약해지셨는지 고맙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시더군요. 고마울 거 하나 없어요. 장모님, 이제부터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전 씩씩하게 웃으며 제 짐을 정리했고 아내가 자곤 했던 침대에 몸을 눕혀 잠시 아내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라면 지금의 저를 기특해 할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해져 왔죠. 장모님 집에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장모님의 상태를 곁에서 지켜보며 식단과 운동, 약을 꼬박꼬박 챙겨드리니 장모님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신경을 쓰기도 했고 좋다는 약 중 괜찮다는 것들을 일단 갖다 드렸거든요. 효능이 있는 것들은 더 드시게 했고요. 진서방 덕분에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네. 고마워. 내 아들들도 못하는 일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네가 하네 그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장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저를 불편해하는 기색도 있으셨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많지 않았고 아내와 저 사이에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내심 장모님은 자신이 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붙잡고 진지하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나는 자네가 얼른 새 출발해도 좋을 것 같아. 자네 정도면 어떤 여자를 만나도 어떤 집안에 들어가도 환영받을 사람이야. 괜히 나 같은 늙은이 한 명 때문에 자네의 젊음이 망가지는 걸까봐 난 그게 두렵네. 장모님, 혹시 기억나세요? 제게 부모님이 없다고 했을 때 장모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어? 부끄럽지만 저는 이때 장모님에게 가장 깊은 정을 느꼈던 경험을 꺼내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양부모를 잃고 외할머니 손에서 컸다는 것을 아신 장모님이 어느 날 문득 지나가듯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네는 이제부터 내 가족이고 우리 집 사람이야. 그러니 어디 가서 엄마가 없다고 하지 말게나. 자네만 좋다면 내가 자네의 엄마가 돼줄 거니까. 가슴이 벅차도록 좋은 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서 정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라긴 했지만 남들에게 다 있는 부모가 저에게만 없다는 것, 그걸로 인해 놀림을 받았던 것은 제게 상처로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려주셨을 땐 정말이지 너무 감사하더군요.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과 내가 정말 인연이구나 이런 느낌도 들었죠. 그래서 전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장모님, 제가 장모님의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장모님 아들인 거잖아요. 셋째 아들. 맞죠? 넉살 좋게 웃자 장모님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네요.
그 이후 저는 장모님의 건강을 챙기며 10년간 함께 살을 맞대고 부딪히며 끈끈하게 가족으로 살아갔습니다. 형님들에게도 삶의 변화라면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째 형님께서 한 번 이혼을 했다 새로운 여자를 들이시고 둘째 형님께서도 역시 똑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장모님에겐 관심이 없었고요. 그런데 그 사이 더 큰 일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지만 막지 못한 일이기도 합니다. 형님들께서 맡고 계셨던 거래처와 큰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 재정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를 알고 문제를 제기했을 땐 두 형님 모두 회사 돈을 횡령하여 외국으로 나른 상태더라고요. 아니, 해외로 갔다고 해서 못 잡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든 찾아야 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신고부터 했죠. 정말 생전 처음 별의별 욕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자신의 어머니 회사에서 횡령이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건지, 돈 욕심 많은 형님들이었다 할지라도 저로선 거기까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었네요. 이럴 때 아내가 살아만 있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아내 생각도 부쩍 많이 났고요. 거기다 10년쯤 흐르면서 장모님 건강이 조금 더 안 좋아지셨기에 쉽사리 이 일을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말하게 되었지만요. 내 이것들을, 아이고 내 팔자야. 기어이 일을 쳤구나. 기어이. 일단 장모님, 그 회사는 최대한 손에 안 가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빚도 상당해서. 여기저기 벌려놓은 사업들이 있었던지라 빚은 불가피했고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이 피땀 흘려 세우신 회사는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장모님의 우울증 증세가 시작되었죠. 그전까진 그래도 가끔씩 아내 이야기를 하며 일상을 나누며 잘 견디고 버텨 하셨는데 형님들이 회사를 배신하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자 완전히 무너져 버리셨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죠. 자식의 배신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장모님의 심정이 100번 공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 일단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돈을 빌리기 바빠 장모님을 챙길 시간적 여력이 없었네요. 형님들이 해외로 돈을 들고 꽁꽁 숨어버린 탓에 저는 그 후 10년을 미친 듯이 고생해야만 했습니다. 그 나이쯤 되면 여유있게 장모님 모시고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고 할 줄 알았는데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미안하네 진서방. 이게 모두 나 때문이네. 자네가 다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돼. 자네는 그런 의무 없어. 이제 날 떠나고 홀가분하게 자네 삶을 살아줘. 부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솔직히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땐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모른 척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열정을 다해 지키려 했던 회사며 사랑했던 아내 장모님은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뼈가 갈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장모님과 저 모두 아주 비좁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 할 만큼 형편은 나빠졌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저를 써주는 아는 형님의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고 그 돈으로 근근히 생활하며 장모님을 모셨답니다. 장모님을 모신 지 30년쯤 다 되어선 장모님 또한 혀가 마비가 살짝 돼서 음식물을 삼키는 것도 힘드셔 코츠를 사용하셔야 했지만 그래도 저를 알아보시니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답니다. 파킨슨병의 합병증으로 치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장모님이 치매에 걸릴까 두려웠거든요. 장모님, 저 누군지 아시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진서방이지. 그래서 장모님에게 한 번씩 확인차 물을 때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안도하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합병증이 생기지 않아 너무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허나 안심하는 것도 잠시 장모님께서 추위가 심해지면서 상태가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에선 나이가 들어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다고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대로 장모님을 보내드려야 한다 생각하니 무력하게 느껴졌죠. 그래도 장모님의 마지막 가는 길이니 후회 없이 보내드리고 싶더군요. 장모님, 평소 하고 싶으셨던 거 있음 우리 다 해봐요. 장모님은 그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네요.
그리고 저는 일이 끝나면 거동도 불편하신 장모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가을 단풍도 잠깐 보고 오고 그랬었네요. 단풍은 참으로 아름답고 이쁜데 장모님은 일이 아프시니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장모님은 아내를 보러 갈 시간이 다가오니 슬프지 않다며 저를 담담히 위로해 주시곤 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진서방. 내 걱정은 말고 내가 하늘 가면 우리 진이도 보고 자네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자네는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와. 네, 장모님, 그럴게요. 그런데 인생이 참 너무한 게요. 장모님과 오순도순 보내고 있을 적 그 연놈들이 돌아왔더군요. 여기서 그 연놈들이라고 하면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형님들과 그들의 안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시간이 꽤 많이 흘러 모든 게 괜찮아졌다고 생각한 건지 다짜고짜 흥신소를 고용해 저와 장모님의 거처를 찾아냈더군요. 당신들이 사람들이야? 이 페루나 같은 것들아. 내가 니들 찾으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아?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횡령죄 같은 건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 뻔뻔하게 구는 형님들을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눈에 닥치는 대로 뭐든 집어들었네요. 근데 갑자기 큰형님이 무릎을 꿇더군요. 민망스럽지만 엄마, 나 사실 큰 결심하고 왔어요. 내가 엄마 자식이니까 이제부터 엄마 모시고 살게요. 사이한테 맡기지 말고요. 나 엄마 회사 그렇게 말아먹고 해외 도피한 거 엄청 반성하고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빚 갚게 해줘요. 네? 자식도 생기고 하니 엄마 마음 이제 알겠어요. 저도요. 엄마 용서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두 형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빌더군요. 저는 악마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장모님이 저를 막으시더니 조용히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형님들과 셋이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침착함에 당황했고 그렇다면 저라도 옆에 있겠다고 했지만 장모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진서방,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도 떠나는 마당에 아들 등지고 싶진 않네. 결국 사위보단 아들이었던 건가 싶어 섭섭한 마음도 들고 걱정도 되었지만 장모님은 형님들의 거처로 향하셨고 저에게 전화로 며칠만 여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너무 걱정되었지만 장모님 말에 일단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 이내 며칠 안 되어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의 비보를요. 저는 곧바로 형님들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형님들과 있다 돌아가시게 된 것이 아무래도 수상했으니까요. 당장이라도 경찰에 알릴 작정이었죠. 그런데 제가 처벌을 요구하지 않아도 형님들의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지더군요. 제목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 후 장모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허망한 눈으로 누워있는데 꿈에 아내가 등장했습니다. 아내가 등장한 건 드물게 있는 일이었어요. 사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아내가 나와주길 바라곤 했지만 아내는 잘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밤 아내는 떠나기 직전 아주 젊고 예쁜 모습으로 등장해 저의 손을 잡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환히 웃어주는데 눈물이 맺힐 뻔했죠. 한참을 걷고 있던 중 아내는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아리송한 말을 남기더군요. 여보, 오늘 우리 엄마가 내 곁으로 왔네. 그동안 나 대신 우리 엄마 돌봐주느라 힘들었지? 당신한테 그런 무거운 짐 떠넘겨서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네. 여보, 이제 됐어.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제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수철님에게 남기신 재산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재산이요? 저희 장모님에게 재산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일단 사무실로 와서 얘기 나누시죠. 알고 봤더니 장모님께서 생전에 사놓으신 땅이 있었는데 재개발이 되며 땅값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일확천금이 되어 돌아온 땅이었는데 장모님은 이것을 제 앞으로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대습 상속자의 신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변호사님은 두 형님들에 대한 상속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참 이 부분에서 저는 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형님들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두 형님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상태라고 하시더군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행해온 범죄 이력도 화려했지만 거기에 추가된 죄목 중 하나가 바로 유언 관련해 장모님을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상속 자격에서 탈락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제 또 하나의 꿈을 꿨습니다. 제가 장모님에게 오랜만에 아내 꿈을 꿨다고 말하며 제잘됐는데 꿈에서 장모님이 절 보며 희미하게 웃어주더라고요. 그리고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고 너무 사랑한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발음은 어눌하셨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라 저도 모르게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사실 교도소에 가 있는 천하의 못된 것들에게 장모님을 맡긴 것에 죄책감이 컸는데요. 이 꿈으로 조금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장모님 꿈을 되도록 오래도록 많이 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합니다. 장모님이 남기신 재산으로 감자탕집도 차려 잘 운영하고 있어요. 장모님은 아내와 함께 부디 행복하게 있어주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 40대가 된 여성입니다. 먼저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전 바닷가가 있는 큰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해산물 시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성실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사는 제법 잘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살던 도시가 워낙 해산물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했고요. 아버지는 해산물 장사를 하시다가 어묵 공장을 차리셨어요. 어묵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공장은 잘 되어갔죠. 이런 집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아버지의 덕분으로 유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크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저 달리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 말괄량이 소녀였죠. 어린 시절 매일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아버지 공장으로 놀러 갔는데 저는 공부보다 뭔가 공장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많은 생선의 살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어묵튀김으로 변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아버지도 재미있어하는 저를 굳이 오지 말라고 말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항상 퇴근하시는 길에 졸래졸래 따라가는 저에게 제일 큰 어묵 하나를 먹으라고 쥐어주시곤 했어요. 그 어묵은 아버지가 손수 방금 튀긴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저녁 노을을 보며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어머니는 맛있는 반찬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아버지와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당연히 대학을 진학하는 오빠와 언니 뒤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께 공장에서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학이야 필요하면 나중에 갈 테니 우선 어묵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이죠. 그때는 왜 그랬는지 공장 직원분들과도 너무 친하고 그래서였는지 대학을 가는 것보단 공장에서 어묵을 만들며 아버지를 돕고 싶더라고요. 당연히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며 처음에는 역정을 내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묵 만드는 것 좀 배워보고 그냥 월급 많이 안 주셔도 되니까 재미삼아 왔다 갔다 하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얼른 대학 가고 좋은 집에 시집 가야지 라는 소리를 귓등으로 들으면서 20살부터 공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날 쓸 기름도 체크하고 어묵을 찍어낼 틀 같은 것들도 살펴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선살과 함께 하루 7시간 이상을 공장에서 보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꽃 같은 20대의 나이에 왜 저러냐고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고 저에게 화를 내시기도 했지만 저는 정말 그게 좋았어요. 빨리 대학 가고 좋은 집으로 시집 가는 게 여자 인생에서 제일 가는 길이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하셨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대학 가기 전 잠깐만 공장 일을 하겠다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공장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공장이 잘 돌아갈지 생각하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오빠가 공부하는 경영학이라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었죠. 경영은 바로 그런 공부였어요. 저는 뒤늦게 경영을 배워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 서울이 아니라 미국을 가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경영으로 유명한 대학이 어디인지 필사적으로 찾았어요. 그리고 SAT 준비를 시작했죠. 영어는 제법 자신이 있었지만 미국 대학을 가기란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보통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나서 유학을 가는데 저처럼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 노력을 한 결과로 저는 드디어 미국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바로 세계적인 명문인 뉴욕대였죠. 뉴욕대를 가서 뉴욕 생활을 하니 한국에서 하는 다른 별 세계였어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면서 더 큰 세상에 눈을 떴던 것 같아요. 유명한 교수님께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제 이름을 올려주는 큰 기회를 얻기도 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대학생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지낸 지 3년쯤 되던 해였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울면서 말했죠.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건강검진에서 췌장암인 것을 알았는데 오래 공부해서 미국 가는 애 발목 잡지 말라고 아버지가 알리지 않으셨다고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발 아버지가 내가 도착할 때까지 살아계시기를 제가 아는 모든 신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허겁지겁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막 임종을 하신 후였습니다. 저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서 많이 울었습니다. 안 돼, 여보, 여보. 아빠,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의 손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 괴로웠습니다. 그 후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두문불출했습니다. 정말 당장 다음 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으니까요. 미국까지 가서 경영학을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바로 아빠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는데 아빠와 함께 어묵 공장을 잘 운영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로 채워진 날들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못 먹는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단순 노동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냥 단순한 일을 하면 아버지 죽음에 대한 괴로운 생각들이 좀 사라질까 싶어서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쯤 되자 어서 학업을 마쳐야 한다며 저에게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다른 형제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 버린 지금 나까지 미국을 가면 혼자 남은 엄마는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휴학계를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어묵 공장을 제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 공장을 팔고 너는 미국을 가라고 했지만 저는 이 공장 때문에 미국까지 간 건데 이제 와서 이 공장을 팔 수 없다고 버텼죠. 엄마는 저와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몇 달 하고 그만둘 줄 아셨는지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해보고 정 안 되겠으면 팔라고 했어요.
그렇게 공장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일감이 많이 줄었기에 직원 몇을 내보내고 저는 며칠을 아무 생각 없이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고 하루 종일 양파를 까고 팔을 다듬으면서 그냥 기계처럼 지냈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이라곤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지금 몇 시지? 그런 것들이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저는 미국에 가지 않은 채로 그냥 한국의 어묵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죠. 엄마는 나중에는 우울증 아니냐고 병원에 가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남자라도 만나라고 했지만 전 당연히 남자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또 어차피 공장을 가면 작업복을 입어야 했기에 항상 면티에 그냥 어두운 색 바지를 대충 입고 머리를 질끈 묶고 다녔습니다. 그저 편한 게 좋았거든요. 그런 저를 사람들은 부잣집 딸로 보지 않았지만 저는 딱히 부자로 보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26살쯤 되던 때였습니다. 저는 공장에만 너무 있으니 애가 너무 생기가 없다는 어머니의 걱정 때문에 강제로 공장을 며칠 쉬게 되어서 평소 아빠와 함께 들르곤 하던 절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산속에 있는 절이라 가는 길 자체가 제법 등산이 되기도 했고 오랜만에 맑은 공기도 마시고 스님이 내어주시는 차 한 잔 마시면서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공장에 남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집을 떠나 공부를 다시 해야 하나라는 고민. 공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때 저는 좀 마음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산을 올라가는데 이쯤이면 절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절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보통은 3, 40분을 오르면 절의 입구를 지키는 사천왕이 있는 절 지붕이 보여야 하는데 아무리 살펴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길을 잘못 든 건가? 저는 문득 시간도 꽤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숲은 울창하고 새소리도 뭔가 음산하게 들리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 길을 잃은 건가?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놀라서 소리를 지른 제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바위에 앉아서 다시 올라왔던 길을 더듬어 내려가 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삐삐가 있기는 했지만 공중전화가 없으니 산속에서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고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벼운 산행이라 생각했기에 운동화도 밑창이 얇은 것이었어요. 저는 바위 뒤에 내리막길이 있는 것을 눈으로 살피면서 다리를 내뻗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주르륵 하고 미끄러지면서 길이 있는 줄 알았던 곳이 풀 사이로 우거져 있는 곳이 급경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덥석 어떤 손이 저를 잡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크고 따뜻한 손이 힘껏 저를 끌어올렸어요. 크게 다칠 뻔한 저를 구해준 사람은 듬직한 청년이었습니다. 마치 공장 일로 몸이 항상 단단하셨던 우리 아빠 같은 다부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난생 처음 뭔가 간질간질한 이상한 기분이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많이 놀라셨죠? 여기 물 좀 드시고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남자는 제 간이 배낭을 대신 짊어지고 내려가는 길을 안다며 저를 내내 이끌어줬습니다. 저는 미끄러질 뻔한 충격과 미묘한 기분 때문에 뭔가에 홀리듯이 그 사람을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을 내려간 남자는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놀라신 것 같은데 저랑 간단히 욕이라도 하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놀라서 그런가 배가 고파서요. 아, 네. 저 그럼 오늘 도와주셔서 무사히 내려왔으니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등산 초입에 있던 허름한 백반집을 가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의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백반집에서 된장국에 밥을 먹으며 참 어색했지만 어쩐지 싫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그날 막걸리집으로 자리를 옮겨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신방과를 나왔지만 은행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어묵 공장 일을 하고 있다고만 저를 소개했어요. 언제부터 일을 했냐고 하길래 20살 때부터 했다고 했죠. 그 사람은 어림짐작으로 제가 고졸이겠거니 하는 눈치였습니다. 초면인 사람에게 굳이 미국 유학을 갔다거나 공부하다가 휴학 중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잘난 척하는 것 같이 보일까 싶어 저는 그냥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좋은 대학을 다녔다는 자부심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제가 대학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제가 구해준 보답으로 밥값을 내겠다고 하자 그 사람은 손사래를 치며 자신이 굳이 밥값을 냈어요. 아유, 어묵 공장 다니신다면서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실 텐데 제가 내겠습니다. 전 그러시면 다음엔 빵집에서 한 번만 더 만나주시는 건 어때요? 하더군요. 저는 차마 제 형편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데도 공장을 다니며 열심히 산다고 오해한 그분이 너무 저를 칭찬했기 때문이죠. 그 후 그분의 말대로 빵집에서도 한번 만나고 같이 도서관도 가고 하다 보니 어느새 만남의 횟수는 쌓여갔습니다. 옛말에 남녀가 붙어 있으면 결국 정분이 난다더니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물론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남자친구가 오해하고 있는 우리 집 형편이라든가 미국의 대학 이야기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뭐랄까,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나 할까요? 이제 와서 맨날 저한테 대학 가면 이렇다 저렇다 하며 대학 자랑을 하는데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다고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이 순간만큼은 이 사람과 즐겁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음 한켠에는 사람이 중요하지 뭐 대학을 갔냐 안 갔냐 그런 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저는 가수 서태지를 무척 좋아했는데 서태지가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지만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고 대학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한 번씩 저를 대포집에 데려가 술 한 잔을 권하면서 어려운 정치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저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슬퍼하는 그 사람에게 어느덧 마음을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좀 측은지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항상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굉장히 호감도 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오남매 중 차남으로 형보다 공부를 잘해 집안을 세울 기둥이라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살던 대도시 근처의 작은 시골 동네 출신인데 아직도 동네에서 제일 공부 잘한 아들 뒀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신다며 자신은 꼭 은행에 붙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나마 잊을 수 있다면서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식사를 하면서 제가 어묵 공장에 다닌다고 이야기한 후로 오빠는 저희 집안 형편에 대해서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저의 다 늘어진 티셔츠와 질끈 묶은 머리 때문인지 아마도 제 형편을 안 좋게 추측하는 것 같았어요. 데이트를 하고 날 때 제가 가끔 돈을 내려고 하면 오빠는 화를 내면서 말했거든요. 나 밥 사줄 돈 있으면 집에 갈 때 빵이라도 사서 부모님 드리라고요.
저도 그런 오빠에게 차마 제가 일하는 어묵 공장이 우리 집 거라고 이야기할 순 없었습니다. 부르주아니 뭐니 하면서 읽은 책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오빠는 부자들은 모두 양심이 없고 법을 조롱하는 인간들이라고 믿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저 그 사람과의 시간을 오롯이 즐기고 싶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진 못하더라도 훗날 청춘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니까요. 오빠는 대학 인근의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의 하숙집 앞에 종종 어묵을 싸들고 찾아가곤 했어요. 오빠, 내가 방금 전에 튀긴 어묵이야. 배고플 때 간식으로 먹어. 오빠는 항상 제가 가져다 주는 어묵을 고마워하며 받아 맛있게 먹곤 했어요. 저는 왠지 그럴수록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더 자주 하숙집 앞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박하게 오빠와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죠. 오빠는 저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타박하지 않았고 검소하고 성실해서 넌 뭘 하든 잘 될 것이라고 꼭 나중에 대학 공부도 하길 바란다며 응원을 해주었어요. 그 사람의 다정한 말을 듣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며 저는 고향에 남아 이 사람과 미래를 꿈꾸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갈 인연이겠지,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가야겠지 하는 생각으로 정을 많이 안 주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다정하고 세심한 남자였기 때문이죠. 가끔은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은 어떨까? 나름 똑똑한 사람이니 엄마가 좋게 봐주실 수도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서 저는 남친에게 은행에 취직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숙집에 가서 끼니도 챙겨주고 어묵을 가득 담아 도시락을 싸가기도 하면서요. 오빠의 하숙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처음에는 걱정되었지만 2층으로 된 단독주택에서 오빠가 기거하는 방은 한쪽으로 돌아가 구석에 있어 사람들을 거의 마주치지 않다 보니 저는 그렇게 한 번씩 오빠네 집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듬해 오빠는 시중은행들의 원서를 내고 본격 취업시험을 치렀습니다. 다행히 오빠는 목표한 은행 중에 2곳이나 무사히 합격했습니다.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그동안 고생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오빠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시험 합격을 통해 드디어 오빠도 가난한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이나 자신이 성공해야만 한다는 짐을 어서 좀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랐어요. 사실 오빠가 데이트를 할 때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그런 부담감들을 저를 붙잡고 토로하곤 했거든요. 너도 가난에 대해 알지? 우리 집은 말이야. 너무 가난한데 식구가 많아. 그런데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해서 난 꼭 좋은 곳에 취직해야 돼. 그게 내가 낳아준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니까. 저는 오빠가 그럴 때마다 사실 잘 공감은 안 되었지만 그저 이 사람이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런 한탄을 하며 오빠는 언제나 너도 나와 사정이 비슷해서 좋다면서 대하기가 편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끔하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솔직하게 내 상황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통한다면서 저를 의지하는 오빠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막 출근을 해서 회사에 적응을 해나갈 무렵 엄마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본격적으로 압박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곧 미국으로 갈 거라고 가기 전에 공부를 조금 더 해야 한다고 우겨서 오빠를 만나기 위한 데이트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엄마는 미심쩍어 하시면서 저에게 무슨 책을 샀는지 뭘 읽었는지 캐물으셨지만 저는 잘 둘러대었죠.
그렇게 우리는 3, 4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얼굴을 보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저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직장에 적응도 했고, 내가 우리 선아 힘들지 않게 살게 할게. 조만간 부모님과 식사 자리 한번 만들자. 저는 이제는 진짜 제 사정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고, 나는 미국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오빠와 헤어지고 미국의 대학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오빠와 결혼을 하고 미국 대학을 포기하느냐로 좁혀졌습니다. 저는 매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거듭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언젠가는 사정을 정확하게 말해야겠다고 혼자 생각하면서 그래도 가난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풍족한 집안 딸이라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고 좋게 합리화를 했어요. 어쩌면 저는 오빠의 반응이 어떨지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와 이야기하려니 혹시나 오해를 할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는 게 맞겠죠.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좋았을 것을 말이죠. 오빠는 당연히 제가 청혼을 받아들일 것으로 믿고 금은방에서 샀을 얇은 금반지를 끼워주며 결혼하고 싶다고 청혼을 하더군요. 저는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없는 형편에 용돈을 모아서 반지를 사러 갔을 오빠의 모습이 떠올라서요. 그리고 분명 좋은 일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밝히려니 두렵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먼저 만나고 싶다는 오빠의 이야기에 일단 오빠네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먼저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요. 사실 저는 일단 오빠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미국 유학 중인데 멈춘 상태이고 저희 집안이 나름 유복하다는 것을 모두가 계신 자리에서 밝히고 결혼 허락을 받을 생각이었어요. 결혼해서도 제가 대학을 다녀야 하는 부분도 걸리고 해서요. 그렇게 저는 11월 중순 오빠가 잡아두었다는 한정식 집에서 오빠의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어요. 그날만큼은 맨날 입고 다니던 면 티셔츠와 검정 바지를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오빠의 가족분들은 먼저 와 계시더군요. 시골분들 특유의 푸근한 인상이셨고 특히 오빠의 어머님은 기분이 너무 좋으셨는지 벌써 얼굴이 빨개져서 우리 아들 하면서 오빠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연신 어깨를 쓰다듬으시면서요. 저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아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수줍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왔어? 이 아가씨가 오늘 소개한다던 여자친구냐? 오빠의 아버지가 저를 아래 위로 살펴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오빠의 어머니는 저를 이리저리 살피기만 하시고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 눈길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첫 만남이라 어색한 거겠지 생각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아무 말이 없으시던 오빠의 어머니께서 대뜸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 아가씨는 그 무슨 공장에 다닌다고요? 무슨 공장이라고 했죠? 뭔가 공장이라는 단어가 특히 도드라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민망한 기분이 들더군요.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요. 네, 저기 상수동에 있는 어묵 공장에 다닙니다. 제 대답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말없이 소주를 한 잔 따라 드셨고 어머니는 옆에 있던 오빠의 형과 동생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시더군요. 저는 그런 반응이 좀 당황스러워서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저기 아가씨가 참하고 성실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정말 좋은 곳에 취직한 건 알고 있죠? 라며 갑자기 오빠의 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무 기쁜 일이라고 오빠가 참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똑한 아들 두셔서 좋으시겠다는 말도요. 근데 둘이 좀 좋아 지낸 시간이 있단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우리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던데 아가씨 생각도 그런가요? 대뜸 어머니는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저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오빠의 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시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아가씨, 미안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서로 생각해보는 게 어떨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직을 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저기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는 방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오빠도 크게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면전에 앉혀두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제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오빠가 소리치는 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어머니는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일이 순진한데 아가씨는 공장 일만 해서 순진한 건지 아니면 계산이 빠른 건지 내가 모르겠소만 이렇게 기우는 결혼은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고 서로 좋은 추억 남기는 것이 좋겠어요. 아가씨도 형편 맞는 사람 만나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저는 제가 그동안 제 상황을 말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대답만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아가씨는 집안 형편도 그렇고 대학도 안 다녔다면서요? 그러면 고졸이라는 건데, 우리 애는 그래도 좋은 대학도 나오고 이제 번듯한 직장도 생겼는데 우리 입장서 좀 아깝지 않겠어요? 고졸. 저는 어쩐지 그 말에 솔직하게 제 사정을 말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미국 유학생이라고, 대학을 다니다 휴학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고만 싶었어요. 학벌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기에 어떻게 보면 나보다 못한 대학을 다닌 오빠를 만났고 그와 미래를 꿈꾸던 마음도 있었는데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힘없이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 일어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빠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선아야, 선아야! 오빠는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오빠의 어머니가 그냥 가게 두라는 식으로 고개를 저으며 오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빠에게 이별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히려 이제 홀가분하게 미국으로 다시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신이 제 발목을 잡은 걸까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저는 생리를 지난달에 안 하길래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남자친구가 있었어? 네, 엄마. 아니, 아기가 들어설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왜 말을 안 했어? 그게 엄마, 내가 미국으로 가야 하는 것도 말을 못하고 우리 집 형편도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집서 제가 어묵 공장 다닌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셔서 헤어졌는데 아기가 생겼다니. 아휴,
일단 엄마가 그 청년을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엄마, 일단 집안 형편 이야기는 하더라도 미국 이야기는 하지 마요. 네? 내가 내 입으로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남자친구 연락처 좀 주렴. 그렇게 엄마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돌아와서는 결혼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어묵 공장 주인이 우리라고 이야기하자 시댁에서 갑자기 아기도 생겼는데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태도를 바꾸었다며 조만간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가 싶었지만 아기가 생겼다는 것은 연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엄마의 말을 듣고 일단 미국의 학교를 미뤄놓은 채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미국으로 영영 갈 수 없는 것은 아닐지 불안했지만 일단은 아기를 한국에서 낳아야 할 것 같았죠. 막상 남친의 얼굴을 보니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잘난 척을 하면서 대학을 가면 이렇다 저렇다 했던 그런 말을 제가 들어주고 대단하다고 해주었던 일이 많았는데 자신을 놀렸다고 생각할까 걱정이 되었어요. 오빠는 그런데 조금 자격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천천히 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결혼 준비를 하고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오기 전 결혼식을 하자는 양가 어른들의 의견으로 저는 임신 3개월쯤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친의 형인 아주버님과 그 아내이신 형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형님은 심리학 전공의 박사과정을 밟으며 대학에 강연도 나가곤 하는 엘리트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좋은 대학을 나오셨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로 저에게 너무 막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형님과 저의 학벌을 대놓고 비교하곤 했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는 가족 모임 자리에서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면박을 주셨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큰 며느리 좀 봐. 젓가락질 하는 것도 어찌나 배운 티가 나는지 역시 곧 교수님 될 사람답다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이야기 그만하세요. 아니다. 옆에 둘째를 보렴. 복스럽긴 하지만 음식도 흘리고 저렇게 식탐을 주체를 못하잖니. 고졸이라서 그래. 대학을 갔으면 그런 걸 좀 절제할 줄 아는 교양을 배웠을 텐데. 저는 어머님의 그 말씀에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무시무시한 기세로 햄버거 5개를 쌓아놓고 먹던 대학교 동기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혼자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계 제1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뉴욕대의 모습은 정말 전쟁터 그 자체였고 도서관에서 항상 밤새는 학생들이 음식만 보면 개걸스럽게 달려들어 해치우곤 했는데 제일 친한 친구였던 식탐대장 말콤과 오드리가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그런 생각을 하니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너 지금 내가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니? 왜 웃어? 아,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것 봐. 머리가 나쁘니까 집중을 못한다니까? 그런 구박에도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유학파라는 걸 밝히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누가 뭐라 하든 별로 신경 쓰는 성격이 아니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 형님이 유독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고 미안하다고 하시고 계속 저를 혼자서 챙겨주려 애쓰시는 거였어요. 저는 이상해서 한 번은 형님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형님, 제가 어머니께 구박당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러세요? 저 별로 신경 안 써요. 멘탈 세거든요. 괜찮아요, 저. 동서, 그렇겠지. 아무나 뉴욕대 다니는 게 아닐 건데. 네? 동서, 요새 서점에 베스트셀러 책에 동서 사진이 있어. 알아? 네?
동서 지도 교수님 우리나라에 책 냈는데 그 책에 동서랑 같이 연구하는 사진이 있어. 동서 이름도 사진 밑에 써 있고 교수님 애제자였다고 언급도 되어 있던데 책 나온 거 연락도 못 받았어? 아, 제가 메일 확인을 안 한 지 한참 되긴 했어요. 한국 와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미국 쪽과는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사진이 조그맣게 나왔을 건데 어떻게 저인 걸 아셨어요? 거기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다며 어묵 공장하던 애제자가 있었다고 써 있더라고. 아, 교수님이. 그렇군요. 연락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그런데 형님,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아직 졸업한 것도 아니고 아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어머님이 아시면 무안해하실 것도 같고요. 동서, 그래도 그런 소리 들으면서 왜 참아? 나는 나한테 그러시는 것도 아닌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냥 한 귀로 듣고 넘겨요. 신경 안 쓰여요, 형님. 그러니까 그냥 형님도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형님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했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그런 쪽으로 편견이 강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속물적인 면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알고 한 결혼이고 저는 뱃속의 아기가 중요했어요. 학벌보다 제 스스로의 인성으로 어머님이 언젠가는 저라는 사람을 제대로 봐주기를 바랐거든요. 제 학벌을 뒤늦게 알게 되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모르는 저의 비밀을 형님은 알게 되셨죠. 그 후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대놓고 저를 구박하는 순간들이었죠. 저는 태교도 해야 하고 저와 아기 그리고 남편만 생각하자고 마음을 먹어서 잘 넘기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형님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며 힘들어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비밀을 꼭 지켜달라며 신신당부를 했고요.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댁에 제사가 있을 때마다 당연한 듯이 불려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장보기부터 시작해 모든 노동을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되도록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쯤이 되면 형님은 그제서야 나타나시거나 혹은 직장일이 바쁘시다고 안 오시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죠. 형님은 그런 자신의 상황을 매번 설명하며 미안해하시고 또 동서도 못 온다고 하라고 말했지만 어머님은 엄연히 저와 형님은 다르다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시부모님 생신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신 음식 준비를 위해 저는 심지어 생신 전날부터 시댁에서 자고 새벽부터 음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부엌에는 산더미 같은 일거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미역국도 퍼서 나르고 전도 뒤집고 또 나물도 무쳤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시면서 잔소리도 하고 저를 타박도 하셨죠. 그래도 저는 그런 어머님을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음식을 하시면서 어머님은 아이, 너는 지금이라도 공부할 생각은 없니? 그래도 사람이 대학은 나와야지. 네 나이에. 아휴, 내가 큰 며느리 볼 낯이 없다. 네,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그런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형님 신기를 거스르지 말고 되도록 집안일은 다 하도록 하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말들이 너무 듣기 싫고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임신 기간을 서럽게 보내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던 날 저는 예정일을 2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직 좀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꼬리뼈 부분이 쿡쿡 쑤시는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니 처음 느껴보는 묘한 통증이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골반에 불규칙하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약하기는 했지만 그 통증이 오면 저는 잠시 서서 쉬어야 할 만큼 쿡쿡 쑤시는 느낌이어서 택시를 타고 얼른 집으로 갔습니다.
불규칙하게 한 번씩 쑤시던 그 통증은 저녁이 되자 조금 더 자주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겁이 많아서 인터넷으로 출산 후기를 정말 많이 본지라 많은 사람들의 말 중 샤워를 꼭 하고 가라는 말이 번뜩 떠올랐어요. 저는 허겁지겁 아픈 배를 잡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사온 초밥을 몇 점 먹었어요. 힘이 필요하니 밥을 잘 먹어야 한다는데 꼬리뼈 부분이 너무 아프니까 밥이 잘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되자 통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마치 누가 제 골반뼈를 잡고 으스러뜨리는 느낌이 들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에 저는 이게 진통이구나 싶어 얼른 신랑을 깨웠어요. 자기야, 일어나봐. 나 이제 너무 아파서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알았어. 지금 가자, 얼른. 신랑은 선잠을 잤는지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부축해서 차를 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한 3걸음 걷고 아파서 쉬고 또 3걸음 걷고 아파서 쉬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골반뼈가 마구 제멋대로 움직이는 기분이 들면서 조수석에 앉았는데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엉덩이를 반쯤 들고 조금 울면서 신랑한테 빨리 좀 가달라고 애원했던 것 같아요. 진짜 누군가 덤프트럭이 내 골반을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하더니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골반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더군요. 그렇게 겨우겨우 병원으로 도착해서 분만실로 향했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는 넘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그 밤중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말대로 밤에 진통이 와서 결국 병원에 왔어. 이제 나을 것 같아요. 알았어.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꼭 전달할게요. 무슨 이야기인지 남편은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내쉬면서 간호사가 놓아준 진통제를 링겔로 맞으며 정신을 부여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손으로 촉진해본 결과 아직 3cm 열린 상태라고 했습니다. 초사는 원래 자궁문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아직 한참을 더 아파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자기 아기 낳을 때 다 돼서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한대. 무슨 소리야, 그게. 애 낳다가 안 되면 수술하는 거지, 무슨. 남편은 황당해하는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응원한다며 어이없는 멘트를 남발하더군요. 남편의 얼굴은 그저 태어날 아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미소를 띠며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은 심해져 왔어요. 미칠 듯한 고통으로 온몸을 들썩거리며 힘든 시간을 버티다가 저는 그렇게 3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그냥 수술하면 안 될까? 지금 너무 힘든데 도저히 못하겠어. 이대로 몸이 너무 아파. 자기야, 왜 그래? 조금만 더 기운을 내. 자연분만해야 아기에게 좋다잖아, 자기야, 내가 좀 너무 기운이 딸려서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그렇게 저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까지 가서 제왕절개로 겨우 아기를 낳았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너무 예쁘더군요. 조그마한 몸에 눈, 코, 입이 다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기를 낳을 당시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고 했던 시모와 또 그 말을 들으려고 했던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깊게 생각해봤자 제 기분만 나쁘니까요. 그렇게 저는 3개월간 거의 시댁에도 가지 않고 친정엄마에게도 영상통화로 아기를 보여주면서 아기를 키우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기는 쑥쑥 자라 100일을 맞이하게 되었죠. 아기 100일을 집에서 조촐하게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래도 밖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고 싶다고 하셔서 장소를 대여하고 100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아주버님과 형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확실히 강사 일을 하시다 보니 멋들어진 바지 정장을 입고 핸드백을 메고 오신 모습이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 같고 지적이고 멋졌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고 살을 채 빼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몸매를 커버할 수 있는 검정색 통짜 원피스를 입었죠. 어머님은 제 모습과 형님의 모습을 보더니 또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그렇게 100일상을 차리고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다 같이 나서는 참이었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신랑에게 급하게 아기를 맡기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급하게 볼일을 보고 칸에서 나오니 형님이 화장실 앞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화장실 가방걸이가 망가져서 형님은 두리번거리다가 가방을 손을 씻는 세면대에 놓으려고 하셨죠.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비싸 보이는 핸드백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예, 둘째 너 뭐하니? 얼른 가방 받아들지 않고. 네, 어머니? 아니, 가방끈이 짧으면 백이라도 제대로 들어야지. 너는 애가 센스가 이렇게 없니? 아, 네. 면역력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자연분만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기어이 수술을 하고 말이야. 아유, 너무 못 배워서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정말. 저는 또 시작이시네. 그냥 이 순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고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볼일을 다 보고 나오신 형님이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어머님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제발 그만하세요. 동서 미국 유학파란 말이에요. 뭐? 어머님, 동서가 지금 미국 유학 중에 도련님하고 연애해서 결혼한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묵 공장하는 부유한 집에서 왜 교육을 안 시켰겠어요? 동서 미국 뉴욕대 경영학과 휴학 중이라고요. 제발 가방끈 어쩌고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요새 누가 그런 말을 써요? 뭐? 진짜니? 미국? 뉴욕? 아유,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 미국 가게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연애 때부터 말을 안 했어서 신랑한테도 말을 못 했고 죄송해요. 아유,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너한테 구박을 해서 아유, 어쩌나 미안하다. 며느라, 나 오늘은 그만 갈란다. 시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저는 큰 싸움을 하게 되었죠. 신랑은 자신을 속였다고 길길이 날뛰며 어머니까지 망신을 줬다고 난리를 부렸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너무 학을 떼서 별거를 결정했고요. 시댁 사람들이 웃긴 게 막상 제 스펙이 밝혀지자 숨긴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또 저를 이상하게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별거를 하게 되었죠. 시모는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그 후로 저에게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시모와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남편이 너무 화를 내는 것에 실망을 해서 다시 그 집구석에 얼굴을 맞대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형님과는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었죠. 지금까지 저에게 있었던 기막힌 사연을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이 좀 허무한가요? 어찌됐든 저는 앞으로는 저를 너무 숨기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사람을 조심해서 만나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매일 마음을 다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